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면세 종류예요. 시험에서 가끔씩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세 개념 먼저 보시면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뭐 하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면세냐 과세냐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고 국세청 아니면 세무서 가셔서 저 사업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과세인지 면세인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지. 저는 과세하겠습니다. 저는 면세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진한 글씨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냐면 다른 거 없고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은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면세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면세 대상이라고 있어요. 면세 대상이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미가공 식료품.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냐면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렇게 가공되기 전에 걸 뭐라 그래요?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공되면 과세예요. 가공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참치 통조림 같은 거 있죠. 참치 캔. 그런 거는 과세예요. 캔에 들어간 거는 다 과세예요. 왜냐면 가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미가공 식료품의 특징은요.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한우도 면세고 호주산도 면세고 미국산도 면세예요. 먹는 거 관련돼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싼 게 맛있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비싼 거를 먹으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소고기는 먹고 싶어. 근데 한우는 비싸니까 못 먹어. 그러면 대체로 먹는 게 호주산하고 미국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어야 되고 한 번 먹을 거 반 번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뭐예요? 면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요 뜻이 뭐냐면 안 먹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요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요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이게 과세예요, 면세예요? 이게 면세예요. 애완용 안 먹죠, 맞죠? 그러면 안 먹으면은 국내산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산 애완용 돼지 그렇게 나오면 걔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 먹는 것 중에 꽃 있죠. 꽃도 국내산은 면세고요. 수입산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꽃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씨앗을 수입하죠. 그래서 씨앗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심어서 만들어서 뭐 하죠? 팔잖아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근데 만약에 꽃 자체를 수입해서 팔아. 그러면 그거는 과세가 돼버려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꽃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먹는 꽃 있다라는 거. 그건 특이 케이스잖아요. 특이 케이스를 공부하실 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꽃 얘기하면 꼭 먹는 꽃 있는데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씩 있어요. 지나가다가 꽃 뜯어서 먹어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그럼 꽃씨는 면세인 거예요? 꽃씨는 수입은 과세죠. 근데 꽃씨는 싸요, 비싸요? 싸잖아요. 꽃이 완성된 거를 수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안 먹는 거는 국내산만 면세예요. 수입하는 거는 과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렇게 안 해놓으면 국산 많이 할 거예요. 수입으로 많이 돌릴 거예요. 수입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든지 다 수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못 갖고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법하고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태국 가면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대마초. 왜냐면 거기는 예, 음식에다 대마초를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커피에다가도 대마초 넣어서 먹고, 왜냐면 거기는 합법이잖아요, 대마초가. 그래서 꼭 그런 지역 놀러 가셨을 때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음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왜냐면 확인 안 하고 먹었다 잘못 들어오면 법 위반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예, 간판에 뭐 이렇게 다 있고, 또 대부분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가이드랑 같이 가잖아요. 가이드가 이제 그런 데 피해서 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 가시면은 주의는 해야죠. 왜냐면 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법이랑 외국 법이랑. 그래서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가서 뭐 하나 잘못하면 벌금으로 몇백 달러 두드려 맞잖아요.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네. 한국에선 열심히 뱉잖아요. 외국 나가서 잘못 뱉으면 벌금만 몇십만 원 두드려 맞는다고. 그 나라 관련돼서 이제 법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 싱가포르를 가봤어야죠, 뭐. 네, 맨날 TV로만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거기 있어요. 수돗물은 면세고 생수는 뭐라고요? 과세. 근데 왜 그러냐면 생수는 가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통에다가 뭐 하죠? 넣죠. 요거를 가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 들어가면 과세가 많아요. 근데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저께 설명드린 포장된 두부. 요거는 면세. 근데 일반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대부분 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예요. 뭐 그 옆에 뭐 유연탄, 갈탄, 착화탄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우리가 쓸 일이 없고. 일반적으로 연탄 누가 떼요? 네, 서민들이 떼죠. 저소득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입니다. 근데 그래도 비싸긴 해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벌어갖고 애 기저귀 값이나 하겠냐? 속으로 뭐 애 기저귀가 얼마겠어 그랬는데 비싸더라고요. 특히 저거 썼을 때 좀 힘들었어요. 그냥 일반 하기스는 버틸만 했는데 그 내추럴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추럴이랑 사냥 들어가면 겁나 비싸요. 값이 거의 2배 더블. 그렇고 딸이다 보니까 좀 비싼 거 위주로 초반에 좀 쓰긴 썼거든요. 왜냐면 아가씨니까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물티슈도 제일 비싼 거 썼어요. 물티슈도 물 따로 붓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갖고 딸내미니까 좀 피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고 물티슈도 제일 비싼 걸로 쓰고 그랬었는데 와이프한테 빌었죠. 저기 죄송한데 내추럴은 감당이 안 된다. 등급 한 등급만 내리자. 근데 한 등급 내리니까 감당이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외군송 영역에 별표 3개 치세요. 이제 회계 쪽보다는 세무 쪽에 조금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역외 운송 용역이 나오면 요게 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역외 운송 용역에서 요거 고속버스 중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일반 버스 있죠. 일명 45인승. 그 다음에 우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황제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래서 그 우등이나 프리미엄을 타시면 그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고속버스 회사에서 한번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속버스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한테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한 거죠. 무슨 거래를 했냐면 너네 가격 안 올리면 일반 버스는 면세해 줄게. 했고 이제 서로 협의하에 일반 버스는 면세로 하고 그 위에 등급은 과세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역외군송 용역에서는 전세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택시 요금에도 부가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비행기에도 부가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역외군속 영역에서는 전세버스 빼놓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만약에 해외로 여행 가셔. 해외로 일보러 가셔. 그리고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저희 사장님 해외로 가시니까 세금계산서 내놓으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배 타도 안 돼요. 다 안 되고 무슨 버스만 돼요? 전세버스만.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잖아요. 관광버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영수증 처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전세버스 과세고 고속철도 과세예요. 여기 뭐 KTX 있죠. 그런 것들도 과세고 택시도 뭐예요? 과세지만 세금계산서는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전세버스만. 그래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거기 459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요 건물은 상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대략 한 24평에서 25평형. 거기 교재에 나와 있긴 해요. 459페이지 밑에 보시면 85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459페이지 그 박스 밑에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85제곱미터까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토지의 매매는 면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사람이 만들었나요? 만들어져 있었나요?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거는 면세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웃긴 게 토지를 빌려주는 건 과세예요. 그래서 토지 빌릴 때에는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액 가지고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상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도 세금 내야 되고 빌리는 것도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상가는 빌리는 것도 싸지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는 뜻은 그냥 3대라고 보시면 돼요. 30평형. 26평보다 큰 거. 그러면 큰 평수는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뭐예요? 과세. 그리고 임대는 월세나 전세 사는 거잖아요. 우리 왜 월세나 전세 살아요? 돈이 부족해서죠. 그래서 요거는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큰 평수, 작은 평수, 작은 평수. 그러니까 작은 평수니까 면세. 빌려 쓰는 이유는 돈이 뭐해서요? 부족해서. 그래서 면세. 그러니까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비싸면 대부분 과세고요. 싸면 대부분 뭐예요? 면세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서민들하고 연관성이 크냐 작냐. 그래서 우리 집은 소중하잖아요. 살아가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돈 있으면 대부분 사고 싶어요? 빌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왜냐면 빌리면 또 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전세가 뭐 앞으로 괜찮아져서 전세 산다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뭐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면 저놈의 뭐냐 에어컨 설치비도 더럽게 비싸고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한 50에서 100씩 깨지는 것 같아요. 에어컨 이전료만. 그건 이제 낮은 층 살 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빌라 2층도 살아보고 지금 4층 살거든요. 4층에 살 때는 거의 100 정도 들어갔고 2층 살 때는 좀 낮으니까 좀 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못 살아도 4년은 사셔야 이것 값 남을 거라고. 3년 살고 이사 갔죠. 그래서 요거는 간혹가다 물어봐요. 근데 요거가 헷갈릴 거예요. 토지 빼놓고는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비싸니까 둘 다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러면 큰 평수니까 사고 파는 건 과세. 빌려주는 거는 뭐예요? 면세. 왜냐면 우리가 빌려서라도 일단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가지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저기 약사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잊을만 하면 약사 한 번씩 나옵니다. 약국이죠, 일명. 약사분들은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일반 의약품은 저기 편의점에서도 팔죠. 편의점에서 사시면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데 약국 가서 사도 붙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병원 갔다가 약국 가라 그랬어요? 다이렉트로 약국 가라 그랬어요? 병원 갔다 약국 가라 그랬죠? 그래서 국가 말 잘 들으면 혜택을 주는 거고 국가 말 안 듣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애완동물은 과세예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료 목적이면 면세인데 근데 대한민국의 성형수술의 많은 성형수술은 무슨 목적이죠? 미용 목적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의 애완동물도 과세예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산후조리원 면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기르시는 애완동물의 진료 영역은 면세예요. 근데 이거 대부분 면세인 거 아는데 대부분 과세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오픈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 다음에 교육 용역에서는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학원 가시면은 거기 얼마라고 써있고 밑에를 꼭 보세요.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그래서 부가세 별도면 50만 원이면 55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부가세 포함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운전면허 딸 때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용역에서는 광고는 과세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도서관 가거나 박물관 가거나 식물원 가거나 요런 데 가시는 거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덜 주긴 하는데 아직도 입장권 이런 거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뒤에 넘겨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면세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토지의 공급이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는 뭐예요? 과세고, 면세고 토지의 임대는 뭐라고요? 과세.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용역에 보시면 우리 그 사자 들어가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이런 사자분들은 과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사 들어가고 세무사 사무실 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세금 계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분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대부분 과세예요.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우표는 면세예요. 우표는 면세인데 우리 그 뭐냐 취미로 우표 모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과세예요.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 없잖아요. 네, 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은 과세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밑에 거는 아까 정리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게요. 460페이지 밑에. 그리고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아마 1시간 정도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별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컴퓨터를 켜십시오. 뭐 이론 문제 풀이를 하든 실기 문제 풀이를 하든 예, 컴퓨터는 켜놓으세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 갖고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460페이지 밑에 보시면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이라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면세는 환급이 불가능해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네, 환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세는 환급을 해주는데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조기의 뜻이 뭐죠? 네, 빨리빨리. 네, 그래서 15일 안에 돌려줍니다. 원래는 30일이에요. 법에서는 환급이 나오면 한 달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는 법으로 다 조기 환급해줬어요. 왜냐면 빨리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어쨌든 업무하시는데 썼어야 됐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안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영세는 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나면 돌려주고 안 내고 그러면 완전히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면세에서는 요거 중요해요. 역진성 완화. 거기 밑에 가장 밑에 써 있죠.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과세에 쓰는 게 있고 뭐에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면세에 쓰는 게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다가 150만 원 쓰고 과세에다가 150만 원 썼다라고 보면 50%씩 쓴 거죠. 맞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300만 원 썼다라고 보고 과세에 700만 원 썼다. 그러면 70%는 세금 내는 거고 30%만 뭐 받는 거예요? 면제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면세 쪽에 쓰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완화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해소시키려면은요, 모든 물건 파시는 분들이 저기 세법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이렇게 팔아야 돼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버세요? 가족이 몇 명이세요? 이런 거 물어봐갖고 그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때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면세제도를 줘서 완화시키는 거지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나중 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역진성 완화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6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과세표준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과세표준 나오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어떻게 적을 거냐면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또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다음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리고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저기 목요일쯤 볼 건데 매출세액 개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배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는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467페이지 위에 보시면 요거는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왜냐면 시험 문제에 요런 거 종종 내거든요.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포함이 안 된대. 그러면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종류는 6가지인데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입은 반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누리하고 할인은 뭐 한 거라 그랬죠? 깎아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반품한 거랑 깎아준 거는 아시겠지만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연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리고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연체한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처음엔 다 당연히 날짜 되면 돈 줄 거야. 이 마인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는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그거 날짜 계산을 해서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이자라 그래요? 연체 이자라 그래요. 그래서 연체 이자 제일 잘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국가. 국가에서는 하루라도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치 이자 계산해서 줍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내도 되는 벌금인데 벌금을 냈어. 근데 이거를 한 달 후에 돌려받았어. 그러면 한 달치 이자 계산해서 줘요. 예, 이건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가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이자도 안 바랍니다. 예, 원금만 내놓으면 다행이죠. 맞죠? 왜냐면 우리가 밀리게 되면 항상 걱정은 그거잖아요. 한 번 밀리면 다음에 주기로 한 날짜 됐을 때 받을 확률보다는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날짜 됐을 때 받고 땡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요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뭐 걷지 않겠다? 세금 걷지 않겠다. 왜냐면 이거는 늦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금 누가 줘요? 네,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관련돼서 세금을 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원해주는 효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분들 있죠.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세금 안 떼요.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세금을 떼는 순간 지원해주는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됐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도 기준입니다. 근데 물건이 오기 전에 없어졌어. 그러면 그건 내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다시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 못 받았대. 다시 내놓으래. 그렇게 해서 다시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주병, 맥주병. 우리 소주나 맥주 병으로 사면 나중에 병 들고 가면 뭐랑 바꿔주죠? 돈이랑 바꿔주죠. 그러면 판매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2,000원 주고 팔았는데 나중에 돌려줘야 될 게 200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1,800원만 갖고 200원은 가지고 있다 뭐 해야 되죠?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용기회수 보증금도 세금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 동네 돌아다니면 안 보여요. 소주병, 맥주병이. 가격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잘 안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내놓으면은 저기 금방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업원 봉사료.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 봉사료는 누가 가져가냐가 중요해요. 회사가 갖고 가면 부가세 내셔야 돼요. 근데 종업원이 갖고 가면은 나중에 이 종업원이 무슨 세 내셔야 돼요? 소득세 내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봉사료를 티 나게 줘요? 티 안 나게 줘요? 티 안 나게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는 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영수증 자체에 봉사료 찍혀 있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누가 가져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회사가 가져갔으면 부가세 내셔야 되고 법인세 내셔야 되고 개인이 갖고 갔으면 직원이 갖고 갔으면 무슨 세 내시면 돼요? 나중에 소득세. 근데 대부분 음지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종류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무 내용이니까 그때 하면 되고 469페이지.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뭐 나온 적 있냐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 가격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세금을 덕지덕지 붙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입한 물건이 너무 싸면 국내께 덜 팔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요것저것 붙여서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리는 겁니다. 그래도 국산보다는 가격이 어때요? 싸요. 왜냐면 워낙에 들어올 때에 저렴한 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구로 팔리는 것도 저렴한 것들이 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하고 농어촌 뭐요? 특별세. 요런 세금들을 붙여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국내산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전 참고로 제주도 전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경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경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경이 예전에 데모 나면은 데모 막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전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 소대장이 얘 뼈 부러지니까 얘 내보내지 말라고. 전 안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막으러 가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냐면 농어민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한참 FTA 막 이런 거 해서 무관세로 외국 거 물건 들여오겠다 막 이런 거 난리였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거 못하게 막냐면 싸게 들어오면 우리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이다, 적게 팔릴 것이다, 적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때 한참 데모하고 막 그러셨었죠. 그래서 거기에 가격에다가 덕지덕지 붙여요.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취득세.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수입할 때 과세되는 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때 정답이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살 때 내는 거예요? 네, 살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해올 거예요. 왜 안 해올 거냐면 잘 내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100번 넘게 시험 나왔는데 2번인가 밖에 안 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어떻죠? 천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47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거기 471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증빙. 네, 증빙이라고 표현하는데 증명서류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장 사랑하시는 증명서류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4가지를 국가에서는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하시냐면 이 4가지는요. 국가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확인이 가능하냐면 누구랑 거래했는지 다 확인이 돼요. 왜냐면 이 4가지는 국가에다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말정산할 때 내가 1년 동안에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국가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현금영수증 얼마 썼는지 알고 있죠. 왜요? 이거 쓸 때마다 국가에다가 데이터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내가 돈 버는 것부터 해서 돈 쓰는 것까지 국가가 다 파악하고 있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0대는 여기 가서 돈을 많이 쓰더라. 그러면 거기 할인해주고. 카드사에서 그런 걸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 보면은 뭐 할인 많이 해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카드사에서도 뽑아요. 그래서 요즘 카드 가지고 여기 가서 많이 쓰더라. 그래서 어떤 카드는 야구 관련된 카드 있거든요. 그 카드는 야구 시합 하는 날 몇 시에 할인율을 더 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쓰거든요. 야구 끝나면은 먹잖아요, 또. 그래갖고 이제 그것까지 데이터를 뽑아요. 남자가 많이 쓰냐, 여자가 많이 쓰냐, 30대가 많이 쓰냐, 40대가 많이 쓰냐, 거기에 맞춰서 할인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갑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데이터 뽑으면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에서 야구 경기장 주변에서 30대 남자가 많이 쓰더라. 그러면 30대 남자 관련된 카드를 뭐 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더 주고. 이제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요거 4개는 숙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쪽지 시험은 안 보지만 숙지하고 계십시오.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거기 밑에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굵은 선 있을 거예요. 거기 총 4가지 있으시죠. 요거 외우셔야 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만약에 누락되면요. 요거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거기에 왜 굵은 선이라고 되어 있냐면 472페이지 위에 보시면 굵은 선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굵은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가셔서는 실수할 일이 거의 없는 게 뭐냐면은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칸이랑 칸은 다 채우거든요. 실무에서는. 근데 진짜 급해. 그러면 굵은 선 안에는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빠지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72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요게
아마 요번 시험에는 나올 확률은 적은데 아마 8월 달 시험에는 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7월 달에 금액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해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은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2억 원이 23년 6월 30일까지만 2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는 1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요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몇 억이요? 2억. 근데 내가 만약에 7월 달 이후에 시험 볼 거야. 그런 분은 몇 억으로 기억하세요? 1억. 나 내년 7월 달 이후에 볼 거야. 그럼 얼마요? 8천.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요. 국가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원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옛날 거는 무슨 세금 계산서라 그래요? 종이세금 계산서.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에다 직접 쓰거나 도장 찍어서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전자 그러면은 인터넷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신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겁니다. 종이로는 아예 안 받아요? 종이로 발행하시면 가산세 1% 내요. 네,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안 했어요? 더 내세요. 끝.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회전 할 때 무조건 멈추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 나오고 있어요. 몇 초 멈춰야 되냐. 네. 근데 맘먹고 잡으면 엄청 많이 잡힐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내비 잘못 봐갖고 껴들게 했다가 벌금 낸 적이 있었는데 나만 낸 게 아니고 뒤에 우후죽순으로 다 잡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그 실선이 짧거든요. 네. 실선이 짧으니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어쨌든 우회전 관련돼서는 좀 초반에 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안 가고 그냥 파란불 되어 있으면 파란불 끝날 때까지 그냥 뒤에서 빵빵거리든 뭐하든 그냥 있다가 가요. 네. 왜냐면 걸리면 지들이 내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낼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몇 억이라고요? 2억이에요.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아마 8월 달이나 10월 달에 요거 낼 거예요. 1억 원으로 바뀐 거. 왜냐면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이 세금 계산서의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거예요. 아까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가공된 재화를 인도받아야 되냐. 인도 기준이네 막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때 발행하는 건데 예외는 늦어도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죠. 그러면 4월 달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하면 돼요? 5월 10날까지 발행하시면 국가에서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조금 더 보고 싶게요. 거기 보시면 전송이라고 있어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국세청에다 전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거는 5월 10날까지 발행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송은 언제까지예요? 5월 11일까지 전송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행했으면 내일, 10날 발행했으면 11일. 그래서 그 안에만 전송을 해주시면은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세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전송도 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써도 안 쓰시는 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저기 뭐냐 국가에서 아니 국가가 아니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들 때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전송도 같이 되게끔 다 세팅 잡아놨어요. 예, 왜냐면 이거 따로따로 하면 또 시간 걸리고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엔 대부분 프로그램 회사들이 발행하면 전송 같이 하게끔. 왜냐면 하루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하루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하루를 주냐면은 저것 때문에 하루 주는 거예요. 뭐냐면 프로그램이 인터넷이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후딱 고쳐서 다음 날에는 뭐 해라? 해결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 회사에서 진짜 잘못돼 갖고 하루 만에 못 고쳤어. 그러면 프로그램 회사에서 이거 뭐지? 공문해서 보내면 봐주긴 하더라고요. 그런 특이 케이스는. 근데 일반적으로 깜빡하고 안 했어. 이런 거는 가산세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전송하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서류는요. 보관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전송을 하면 너네 안 갖고 있어도 돼. 네, 왜냐면 누구한테 보냈죠? 네, 나라한테 보냈죠. 그럼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라고 법에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5년간 보관해요, 안 해요? 해요. 전송하더라도. 왜 하냐면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무조건 보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오면요.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해서 종이로 별도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인터넷에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안 들어오면 확인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전기 없다라고 생각하면 볼만 할걸요. 왜냐면 일단 핸드폰 안 될 거고 컴퓨터 안 될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관합니다. 근데 법에서는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긴 해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까지만 보고 싶게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이분이 발행해요. 매출자가. 원칙은. 근데 이럴 수 있죠. 어떨 수 있냐면 거래처랑 싸웠어. 네. 그래서 거래처가 눈 부릅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죽어도 너한테는 세금계산서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일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 매출자가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뭐냐면은 매출자가 분명히 거래한 거는 맞는데 안 주네 그러면은요 국세청에다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신고하란 얘기지 매입자한테 발행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해서 이게 타당하면은 매입자가 발행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면 매출자는 죽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당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보다는 커야 돼요? 1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옛날 것까지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대부분 세금계산서라는 건 바로바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판단하기는 6개월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안 주면은 국세청에다가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기까지 가게 되면 서로 눈만 더 붉히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국세청한테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과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하나로 끝날까요? 잘못하면 세무조사 들어가요. 괘씸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서로 좋긴 해요. 왜냐면 싸워봤자 남는 거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셔도 돼요. 나 이제 너네 회사하고 거래 죽어도 안 할 거야.
난 그쪽으로도 머리도 안 비고 잘 거야. 막 이런 상황이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상속 얘기했지만 요즘에 저게 늘어나고 있대잖아요. 강남에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상속 관련돼서 분할 소송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아직 우리 할아버님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상속 줄 때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상속 받고 싶으시면 이 마인드면 하셔도 돼요. 앞으로 나는 이제 형제 자매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소송 거시면 그 유류분으로 해서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상속에서 빠져 있어도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류세도 없어진다.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보긴 봐야죠.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현재는 가능해서 그런 소송도 있고 거꾸로 이것도 많대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증여를 줬는데 부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증여 반환 소송. 그런 것들도 강남 쪽에서는 일부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거는 안 생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요건 알고 계세요. 기본이니까. 보관기간 몇 년이요? 5년.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하면은요. 3만 원 이상은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3만 원 넘는 거 일반 영수증 있죠. 우리 물건 사면 그냥 거기 점원이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3만 원 넘는 거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가산세 냅니다. 그래서 3만 원 넘은 거는 꼭 국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받으셔야 돼요. 그 확인 가능한 서류를 일명 뭐라 그래요? 증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취업했는데 국세청이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증빙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 4개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이 물건 사러 간대. 그러면은요,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왜냐면 현금 주면 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끊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냥 뭘로 주세요? 카드로 주세요. 그러면 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직원이 깜빡하고 영수증을 안 줬어.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내역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입력된 거랑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 있으면은 확인해서 뭐 하면 돼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가장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카드를 긁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카드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칠 거예요.